맞아요. 저는 그게 10억이어도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1인칭 무비토크 재진씬의 21회 양재진입니다. 오늘 함께 할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시입니다. 원래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좀 전에 우리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장르 영화 좋아하세요? 좀 범죄물이나 오컬트물이 추리해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보고. 사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겁이 많아요. 맞아요.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로. 오늘 그 엑시 씨가 추천한 영화, 이 영화를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반사회적 어떤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좀 더 이 영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요, 파티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던 톰에게 한 부부가 다가와서 톰이 입은 재킷을 보고, 프리스턴 재킷을 보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아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또 톰이 되게 태연하게 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톰은 팔이 다친 피아니스트를 대신해서 온 거였고 그 재킷도 빌려 입은 거였죠. 네. 근데 거기서 사실 톰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디키가 누군가요? 라고 하든가, 아, 오해하셨나 보네, 저 프리스턴 안 나왔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톰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부가 제안을 하죠. 자기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코코넛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면 이제 보수로 돈을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톰이 또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엑시 씨한테 누군가 이런 제안을 했다. 저는 그게 10억이어도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냥 제 성격상, 성향상 어떠한 일에 제가 끼는 것 자체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톰이 디키를 찾으러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를 가는 출입국 심사에서 톰이 한 여인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 여인한테도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디키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여인도 그 섬유 부자 딸이었죠. 정말 한치의 고민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 톰의 진짜 심리가 뭘까요? 톰이 거기를 가기 전에 디키의 취향에 대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약간 디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좀 즐겼을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먼 타국에서 처음 본 사람이고 앞으로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톰의 원래 숨겨져 있던 성향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 건 아닐까. 고쳤을 수 없는 인간이네요. 원투위.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에 와서 방을 잡아놓고 망원경으로 이제 계속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디키와 여자친구 약혼녀 마지를 관찰을 하죠. 그러고 나서 마치 우연히 만난 척 말을 걸고. 기억나냐고. 근데 사실 여기서 재밌는 게 디키 디키 아니냐 어쩌고저쩌고 너 누구냐 했더니 나 너랑 같이 대학 동창이다 라고 했을 때 디키가 그냥 그래서 크게 의심을 안 해요. 그만큼 디키는 이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유명인이었을 거다. 예를 들면 엑시 씨 누가 만났는데 잘 지냈어요 하면 누구시죠? 저를 어디서 봤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아는 척해요. 잘 지냈어.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디키가 톰한테 뭐를 물어보죠? 특기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성형 위조, 뭐 성대모사 뭐 이런 걸 잘한다고 하면서 그 디키의 아버지 성대모사를 하잖아요. 뉴욕으로 널 데리고 오라고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디키 반응이 어땠죠? 되게 놀래하면서 뭔가 소름 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때 이제 톰이 또 한바탕 연극을 하죠. 그렇죠. 가방에서 매개체를 하나 툭 떨어뜨리죠. 무슨 플러팅하는 거 마냥. 버드가 최고의 명곡이다. 맞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버드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배 이름을 버드라고 지어놨던 디키가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너 나랑 클럽 가자. 재즈 클럽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안에서 공연할 때 그 디키하고 디키의 그 친구랑 둘이 노래를 부를 때 불러내서 셋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 톰은 디키가 사는 세상에 나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로마로 가는 기차에서는 자켓 사주겠다. 톰이 막 신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도착을 해서는 프레디라는 웬 친구가 오고 친구랑 둘이 음악에 빠져서 너 혼자 놀아. 재킷도 안 사주고 그냥 내 거 입어.
거기서 톰은 처음으로 디키와 가까워졌다고 느낀 지 얼마 만에 버림받는 느낌을 받았고 돌아오고 나서 디키 방에서 디키 옷을 막 꺼내 입으면서 맞아요. 흉내내고 막 이러다가 그게 좀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러다가 딱 걸리죠. 물론 톰이 디키가 되고 싶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 톰이라는 사람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는 건 아닌가. 그쵸. 네. 네.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원작에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태양 가득해도 전혀 안 나온 내용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톰이 약간 동성애자로 나와요. 그 장면도 있잖아요. 기차에서도 유리창에 맞아요. 비춰진. 자고 있는 디키의 입술과 자기 입술을 붙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키스하는 씬을 만들어내. 맞아요. 톰이 계속 이렇게 자고 있는 디키를 보는데 디키가 뭘 자꾸 그렇게 보냐라는 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디키가 되게 착한 부분이 있다. 일단 동창도 아닌데 동창이라고 구라쳤지. 거기다가 아버지 심부름 받고 온. 근데 그런 애를 우리 집에서 재워주지 먹여주지. 그거는 무슨 심리일까요? 그냥 디키도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정이 들어버려서 제 생각에는 디키는 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까짓 게 뭐. 그러니까 얘가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1도 안 했을 거고요. 그냥 나는 너를 갖고 노는 거야 라는 생각. 자기애성 성격 장애 정도?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뭐 이런 그런 디키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여기 그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몬자벨로에서 디키가 바람피던 여성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여성분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톰이 이걸 또 약간 이용을 해서 디키가 톰을 버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결국에 보트 위에서 톰의 마음을 알고 있던 디키가 너 거물이야 소름 끼친다 하면서 뭔가 이제 폭발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것도 톰이 나 이탈리아 와 살겠다 그러면서 마지는 버려두고 나랑 계속 같이 지내면 살자는 식으로 거기서 이제 디키가 이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마지랑 결혼할 거야. 거기서 이제 급발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원작의 리플리는 디키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이 영화 속의 톰은 어떻게 보면 디키가 아니라 디키 옆에 있던 마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톰의 실력 발휘가 나오죠. 네. 디키의 서명을 위조해서 마지를 떨궈내기 위해서 뭐 결혼 얘기에 부담을 느꼈고 나는 로마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 뭐 이별 통보하듯이 마지한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디키 심부름이다 하면서 주고 그리고 자신을 디키라고 알고 있고 호감을 보였던 메러디스랑 또 쇼핑도 하고 메러디스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도 없다. 그래서 우리 당신같이 돈에 대한 개념도 없이 펑펑 쓸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나는 편하더라. 이 톰에게 있는 허영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변해주는 그런 투영체로서 나오는 게 메러디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같이 오페라 쇼를 보러 가면서 또 마지와 마주치게 되는 그쵸. 장면이 있죠 또. 근데 거기서 마지만 봤어야 되는데 마지의 친구 피터를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터가 메러디스를 안다는 걸 알고 걸릴까 봐서 도망 나가죠. 아 근데 톰도 이쯤 되면 지치지 않을까요? 본인도? 참 열심히 산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끝난 줄 알았어요. 디키의 명의를 빌려서 또 집을 거기서부터 이제 멋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에 프레디가 또 찾아와요. 딱 오더니 디키 어디 갔냐? 그리고 인테리어 뭐냐? 이건 절대로 디키답지 않다. 그러더니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디키스러운 건 너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톰은 두 번째 살인을 하게 되죠. 디키가 마치 프레디를 죽이고 몬자벨로에서 자살한 여자 그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을 택하는 척 그런 뉘앙스의 맞아요. 글을 쓰고 톰에게는 내 유산의 일부를 줘라. 원래 밤에 야반도주에서 도망가죠. 도망가는 이유가 뭐죠? 어디로 가죠? 베니스. 거기서 피터를 만나서 둘이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갑자기 이제 마지가 또 찾아와요. 맞아요. 마지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디키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살한다? 이건 말도 그럴 리가 안 없다는 된다. 거. 마지가 이제 피터네 집은 좁으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 톰네 집에 있겠다 해가지고 톰네 집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 일이 터지죠. 네. 이제 마지가 우연히 톰이 디키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을 너가 죽였구나. 아마 그때 피터가 안 왔으면 마지가 세 번째로 죽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고 다음날 이제 아버지를 만났고 완전 쫄았죠. 나 걸린 줄 알고. 근데 뜬금없는 얘기를 알게 되죠. You've been a great friend to my son.
오히려 톰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인식이 없는 게 저는 아버지의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톰이 아주 교묘하게 아버지를 엮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디키를 밀어내서 디키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 디키는 내가 하는 말을 아버지가 하는 말과 비슷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톰이 나쁜 놈이 되면 아버지가 자기도 나쁜 놈이 돼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키의 자살에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톰이 아버지를 딱 엮어버렸어. 그럼 진짜 속마음은 아버지도 톰을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죠. 예. 그냥 뭔가 조용히 이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는.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해피엔딩이죠. 거기서 이제 또 누구 한 명이 또 죽잖아요. 아직 살인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사랑했던 피터를 죽이게 됩니다. 유람선 안에서. 피터와 있을 때는 그래도 톰이 인간적인 진실된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메러디스가 허영의 상징이었다 그러면 피터는 이 톰의 양심의 상징이다, 죄책감의 상징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피터와 이제 잘 흘러갈 것 같이 됐는데 문제가 메러디스를 만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톰 입장에선 살려면 결국 또 메러디스를 죽여야 하는 생각을 해서 혼자 왔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기 가족들 떼거지랑 왔어요. 그래서 피터가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나의 거짓말이 안 들키고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톰은 피터를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 죽이기 직전까지 피터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의. 톰 리플리의 좋은 점 3가지만 좋은 점 얘기해주라 막 그러면서 톰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이제 피터의 속마음이 들어있는 톰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도 피터를 죽여. 계속 오열하면서 울고 그러고 딱 영화가 끝나버려요. 영화 끝에는 어땠어요? 끝에는 궁금했어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과연 톰은 걸렸을까? 아직까지 공론화가 되지 않고 혼자 베니스에서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결국 행복할까? 후회할까? 혹은 10년 후도 20년 후도 저는 바뀌지 않았겠죠, 톰은? 아마도 톰은 어딘가에서 톰 리플님과 동시에 다른 누군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리플리 증후군은 정확히 정신적인 질병이 아닌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는 사실 진단명이 아니고요. 병적 거짓말, 공상허언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군에서 맞냐면 성격장애 환자분들, 연극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연극성 인격장애의 가장 핵심은 내가 관심의 중앙에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 내가 관심을 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쉽게 그 가벼운 거짓말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DNA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사실은 둘 다. 네.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서 유전 성향이 없는 건 없다고 보면 돼요. 톰 리플리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도 있죠.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이 악몽 꾸고 몇 군데 나오지만 그 이외에는 너무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그렇게 죽이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 그리고 죄책감 안 느끼는 모습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인격장애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보트 위에서 도구 없이 몸싸움을 했었다면 디키, 톰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저는 도구 없이 했어도 톰이 이겼을 것 같아요. 도구가 있더라도 사람을 한 방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든지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힘들고 거칠게 살아왔을 톰이 기본적으로 잔근육이나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디키가 프레디한테 쟤 좀 이상해. 쟤 좀 막. 그래서 프레디한테는 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트에서 프레디가 계속 톰한테 비아냥거리고 꼽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이나 좀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 영화를 더 이후에 다시 보고 싶어요. 꼭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이게 동성애 코드가 생각보다 꽤나 좀 나오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톰과 디키와의 관계를 좀 다시 재해석해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세진 씨의 20일 오늘 함께 얘기 나눈 영화는 바로 리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철입니다. 화제작이고 문제작인지는 모르고 결말을 세게 주시면 어떡해요? 좋은 영화예요, 그죠? 좋은 영화입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